다트 화면을 켠다. 공시 서류가 차갑게 뜬다. 숫자는 원래 차갑다. 그런데 이 문서는 숫자보다 먼저 웃는다. 4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렸던 외식 기업. 그 기업의 임원 직함이 모험가로 적혀 있다. 또 다른 직함은 사기꾼을 추적하는 자다. 부서. 이름은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다. 서류는 장난을 치지 않는다. 장난을 친 건 사람이다. 나는 그 장난이 어떤 돈을 삼켰는지 확인하러 왔다. 이런 문장들이 공시에 박혀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다. 중요한 건 그 문장이 딱 맞는 결말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52억 원을 넣은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구원자로 불렀다. 그 돈이면 대출 없이도 소형 상가 한 채를 살 수 있다. 동네 치킨집 주인이 몇십 년을 기름 냄새 속에서 벌어도 손에 쥐기 어려운 금액이다. 그런데 마지막 열쇠는 2억 원을 낸 사람에게 넘어갔다. 2억 원, 서울 원룸 보증금과 비슷한 숫자다. 외식 제국의 통제권이 그 정도 값으로 바뀌었다. 52억 원은 방 밖에 남고 2억 원이 문 안으로 들어간다. 여기서부터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다. 나는 업계의 소문을 믿지 않는다. 나는 현장을 믿는다. 그리고 현장에 남는 건 종이와 숫자다. 이 기업은 한때 연 매출이 1,000억 원을 훌쩍 넘었다. 외식업에서 1,000억 원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주방과 물류와 가맹점과 재고가 동시에 굴러가야 찍히는 체급이다. 그런데 그 체급이 무너지는 순간의 소리는 늘 비슷하다. 처음엔 메뉴가 아니라 회계에서 삐걱거린다. 다음엔 매장 바닥이 아니라 대차 대조표에서 금이 간다. 그리고 마지막엔 사람의 손이 움직인다. 손은 공포보다 탐욕에 더 빨리 반응한다. 나는 첫 장면을 다시 돌려본다. 다트에 올라온 그 기이한 직함들, 모험가, 사기꾼을 추적하는 자,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 누군가는 이걸 유머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외식업에서 유머는 사치다. 유머를 공시에 박을 정도면 내부는 이미 현실을 우습게 본다. 현실을 우습게 보는 순간 숫자는 벌을 준다. 벌은 느리게 오지만 한 번 오면 끝까지 간다. 52억 원과 2억 원의 격차는 단지 돈의 크기가 아니다. 권력의 속도다. 큰 돈은 느리다. 계약서를 쓰고 검토를 하고 이사회가 열리고 명분이 필요하다. 반면 작은 돈은 빠르다. 틈을 파고든다. 그리고 합법이라는 외투를 입으면 더 빨라진다. 그래서 나는 이 사건을 외식업의 실패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현금 흐름의 죽음이 아니라 소유권의 전환이다. 한 기업의 몰락이 아니라 누군가의 지분이 조용히 잘려나간 과정이다. 주방에서 피가 흐른 게 아니다. 자본에서 피가 흐른 것이다. 이제 질문을 정확히 해야 한다. 왜 외식 제국이 무너졌는가가 아니다. 왜 하필 52억 원이 2억 원에게 졌는가다. 누가 52억 원을 칼처럼 무디게 만들었는가다. 어떤 도구가 그 돈을 무력화했는가다. 사람들은 흔히 코로나를 말한다. 맞다. 코로나는 많은 가게를 죽였다. 하지만 코로나는 모든 기업의 열쇠를 2억 원에게 넘겨주지 않는다. 코로나는 손님을 줄이고 매출을 깎는다. 반면 열쇠를 바꾸는 건 서류다, 결의다, 자본의 기술이다. 그러니 나는 이 사건을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 합법의 형태를 한 강탈, 정해진 절차로 이루어진 약탈. 여기서 외식업의 물리적 진실이 튀어나온다. 외식의 재고는 멈추면 썩는다. 특히 해산물은 더 빨리 썩는다. 외식은 재무제표에서만 존재하는 산업이 아니다. 냉장고의 온도, 물류 트럭의 시간, 주방장의 손목, 홀 직원의 표정, 그 모든 물리적 요소가 매출을 만든다. 그런데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그 물리적 요소를 살릴 생각보다 종이 위 숫자를 살릴 생각을 한다. 종이 위 숫자를 살리려면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자산을 팔고 다른 자산을 사는 것이다. 장부에서 모양이 좋아 보이도록 옮기는 것이다. 하지만 외식업에서 장부의 모양은 배고픔을 채우지 못한다. 손님의 배를 채우는 건 뜨거운 국물이고 바삭한 튀김이고 적당한 가격이다. 장부는 손님의 혀를 속이지 못한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장부를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오만으로 바뀐다. 오만은 언제나 같은 말을 한다. 이번 한 번만, 이 거래만 성공하면, 이 땅만 오르면, 이 건물만 잡으면 외식업의 현금이 주식이나 땅으로 바뀌는 순간 회사는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른다. 하나는 식탁 위 전쟁이다. 맛과 가격과 만족의 전쟁이다. 다른 하나는 금융 전쟁이다. 금리와 담보와 평가 손실의 전쟁이다. 외식 기업이 두 전쟁을 동시에 이길 확률은 낮다. 주방은 전쟁터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투자 회사가 될 수는 없다.
나는 이 사건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는다. 아직 이르다. 아직 시체는 따뜻하다. 다만 해부실의 규칙은 분명하다. 먼저 표면을 벗긴다. 그 다음 근육을 자른다. 마지막으로 심장을 꺼낸다. 오늘의 표면은 공시의 농담이다. 오늘의 근육은 52억 원과 2억 원의 역전이다. 그리고 아직 꺼내지 않은 심장은 하나다. 그 돈을 무력화한 정확한 도구, 52억 원을 종이 조각으로 만든 기술. 사람들은 그걸 어려운 단어로 부를 것이다. 감자, 증자, 희석. 하지만 나는 쉬운 비유로 바꿔놓을 것이다. 피자. 한 조각이 줄어들고 새로운 판이 싸게 깔린다. 배는 부르지 않는다. 권력만 부른다. 지금 당신이 느껴야 할 건 분노가 아니다. 공포도 아니다. 이해다. 이해는 가장 차가운 감정이다. 왜냐하면 이해하는 순간 당신은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이다. 외식업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오늘은 외식 기업이지만 내일은 다른 산업이 될 수 있다. 숫자는 산업을 가리지 않는다. 절차는 더 가리지 않는다. 다트의 화면은 차갑게 빛난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2억 원이 왕관을 쓴다. 나는 이제 그 도구를 꺼낸다. 이름은 어렵다. 절차는 더 어렵다. 하지만 결과는 너무 단순해서 잔인하다. 52억 원이 종이 위에서 줄어들고 그 틈으로 2억 원이 들어와 열쇠를 가져간다. 여기서 중요한 건 누가 착한지 나쁜지가 아니다. 중요한 건 돈이 어떤 방식으로 약해지는지다. 돈은 크기만으로 강하지 않다. 돈은 구조를 만나면 쉽게 무너진다. 먼저 벌어진 일은 한마디로 축소다. 회사는 무상감자를 선택한다. 말은 정리다. 말은 정상화다. 말은 재무구조 개선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믿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손에 쥔 피자를 떠올리게 한다. 당신은 큰 돈을 내고 피자를 샀다. 당신의 지분이다. 당신의 몫이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가 말한다. 오늘부터 피자는 작아진다. 판이 줄어드는 게 아니다. 당신이 가진 조각이 줄어든다. 맛도 열기도 그대로인데 손에 남는 무게만 사라진다. 당신은 항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절차가 끝나면 조각은 이미 작아져 있다. 52억 원으로 산 조각이 체감상 10분의 1로 쪼그라든다. 돈은 그대로 나갔는데 권리는 말라 비틀어진다. 이게 첫 번째 칼이다. 칼은 피를 흘리지 않는다. 서류만 넘긴다. 그래서 사람들은 늦게 알아차린다. 그 다음 두 번째 칼이 들어온다.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말은 유상이다. 말은 돈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가격이다. 새로 찍는 주식을 누구에게 어떤 값에 주는가? 여기서 회사는 새 피자를 만든다. 그리고 그 피자를 시장 가격이 아니라 믿기 어려울 정도로 싼 값에 특정인에게 판다. 당신이 52억 원으로 산 피자는 이미 작아졌다. 그런데 새 피자가 산처럼 쌓인다. 그것도 헐값에. 당신이 들고 있던 조각은 상대적으로 더 작아진다. 당신은 여전히 피자를 들고 있다. 하지만 방 안의 피자 총량이 바뀌었다. 그래서 당신의 비율이 줄어든다. 이것이 희석이다. 피자를 잘게 부수어 먼지처럼 만든 뒤 새 판을 깔아버리는 방식이다. 결과를 숫자로 바꾸면 더 모욕적이다. 52억 원을 넣은 사람은 대주주가 되려고 들어왔다. 그런데 감자와 증자를 거치면 그의 지분은 6.7% 수준으로 쪼그라든다. 반면 2억 원을 낸 새 주인은 7.4% 수준을 확보하며 실질 지배력을 쥔다. 이건 마술이 아니다. 법의 언어로 쓰인 수학이다. 그리고 수학은 감정을 모르기 때문에 더 차갑다. 당신이 낸 돈의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 절차가 끝난 뒤 당신이 차지하는 비율만 중요하다. 자본시장은 이 잔혹한 규칙 위에 서 있다. 나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한다. 이 과정은 종종 합법의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 말이 가장 무섭다. 합법은 안전이라는 착각을 준다. 하지만 합법은 윤리가 아니다. 합법은 단지 규칙을 지키며 끝냈다는 뜻이다. 규칙은 누군가가 만들었다. 그리고 규칙은 때로 강한 자에게 유리하게 설계된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누가 사기꾼인지가 아니다. 어떤 규칙이 어떤 순간에 누구에게 칼이 되었는지다. 52억 원은 칼을 막는 방패가 아니었다. 52억 원은 오히려 표적이었다. 큰 돈이 들어오면 구조는 그 큰 돈을 이용해 시간을 산다. 시간을 사는 동안 서류를 만든다. 결의를 만든다. 그리고 열쇠를 바꾼다. 돈은 피처럼 빠져나가고 남은 건 명분과 문장뿐이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자본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다. 위기였으니 조치가 필요했다. 맞다. 위기였다.
하지만 위기를 대하는 인간의 선택이 항상 위기보다 더 치명적이다. 이 기업이 진짜로 무너진 건 감자와 증자 때문만이 아니다. 감자와 증자는 마지막 장면을 만든 도구였다. 진짜로 회사의 심장을 약하게 만든 건 그보다 앞선 오만이었다. 불이 났을 때 물을 찾지 않고 휘발유를 들고 온 선택이었다. 코로나 시기, 외식업은 매출이 떨어졌다. 그건 상식이다. 손님이 줄어들면 매출이 줄어든다. 그런데 외식업의 비용은 유연하지 않다. 임대료는 고정이다. 인건비는 고정에 가깝다. 전기료와 가스비는 고정처럼 따라온다. 특히 프랜차이즈는 더 심하다. 매장이 많을수록 시스템 비용이 늘어난다. 물류는 줄지 않는다. 계약은 남는다. 그때 필요한 건 현금이다. 현금은 산소다. 산소가 부족하면 먼저 해야 할 일은 호흡을 안정시키는 것이다. 메뉴를 정리하고 재고를 줄이고 매장 운영을 조정하고 과도한 확장을 멈추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업은 다른 길을 택한다. 부동산이다. 그들은 본사 사옥을 판다. 팔아서 현금을 만든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다. 불이 나면 금고를 열어야 한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현금을 다시 땅으로 바꾼다. 송도, 개발 기대, 미래 가치, 프레젠테이션의 달콤한 문장, 외식업의 피를 뽑아 콘크리트의 몸에 수혈한다. 그 순간 기업은 스스로 무게추를 단다. 땅은 냉장고가 아니다. 땅은 오늘 저녁 손님을 부르지 못한다. 땅은 내일의 가격표로만 존재한다. 그리고 내일은 금리라는 칼을 들고 온다. 금리가 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외식업의 매출은 천천히 회복해도 이자 비용은 즉시 늘어난다. 이자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이자는 매달 정확히 찾아온다. 매장이 한산해도 찾아온다. 비가 와도 찾아온다. 손님이 줄어도 찾아온다. 당신이 고개를 숙여도 찾아온다. 외식 기업이 부동산에 손을 대면 주방의 고통에 금융의 고통이 더해진다. 두 고통은 서로를 키운다. 매출이 줄어 현금이 부족해진다. 그래서 더 빌린다. 더 빌리면 이자가 늘어난다. 이자가 늘면 현금이 더 부족해진다. 이건 악순환이 아니라 압사다. 천천히, 꾸준히, 숨이 막혀 죽는다. 여기서 현실의 고정핀을 박자. 80억 원, 사옥을 팔아 확보한 돈. 그 돈은 일반 가정이 평생 모아도 보기 힘든 규모다. 서울 외곽의 작은 건물, 한 층을 살 수도 있는 돈이다. 그런데 그 돈이 주방의 체력을 키우는 데 쓰이지 않고 180억 원짜리 땅 거래의 일부가 된다. 즉, 82억 원은 목숨줄이 아니라 베팅칩이 된다. 외식업의 산소통이 카지노 테이블 위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테이블 위에는 늘 같은 딜러가 있다. 금리, 경기, 자산 가격. 이 딜러는 당신의 이름을 몰라도 패를 던진다. 패가 나쁘면 당신은 무너진다.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요리를 해도 딜러는 멈추지 않는다. 나는 이것을 오만이라고 부른다. 외식업이 자신을 부동산 게임의 플레이어로 착각한 순간이다. 손님의 혀로 증명해야 할 산업이 장부의 평가 손익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은 순간이다. 그리고 바로 그 믿음이 이후의 합법적 강탈을 가능하게 했다. 왜냐하면 기업이 약해지면 기업은 시간을 산다. 시간을 사는 가장 쉬운 방법은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구조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도구는 자본 거래다. 감자와 증자 같은 칼은 건강한 기업에선 쓰기 어렵다. 하지만 숨이 넘어가는 기업에선 쉽게 쓰인다. 사람들은 말한다. 어쩔 수 없었다고. 살기 위해서였다고. 그러나 나는 묻는다. 그 숨이 넘어가게 만든 결정은 누구의 것이었는가?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위기가 왔다. 매출이 줄었다. 손실이 커졌다. 그때 그들은 주방이 아니라 땅을 선택했다. 땅은 무거웠다. 금리는 올라갔다. 회사는 더 약해졌다. 약해진 회사는 서류를 움직였다. 감자가 지나갔다. 증자가 지나갔다. 52억 원은 점점 얇아졌다. 2억 원은 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열쇠가 바뀌었다. 이 모든 과정은 한 줄로 이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하나의 호흡이다. 숨이 막히는 호흡이다. 열쇠가 바뀐 뒤에도 주방은 멈추지 않는다. 회사의 위층에서는 서류가 돌아갔고 손바닥만 한 지분이 왕관을 썼다. 하지만 아래층, 가맹점의 하루는 그 어떤 결의에도 쉬지 않는다. 불은 켜져야 한다. 기름은 데워져야 한다. 주문은 찍혀야 한다. 그리고 돈은 찍히는 순간부터 새기 시작한다. 나는 그 새는 소리를 따라간다. 천장 위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아니다. 시스템이 만든 누수다. 가맹점주가 느끼는 공포는 복잡하지 않다. 아주 단순하다.
오늘 팔아도 남는 게 없는 공포, 더 많이 팔수록 더 지치는 공포. 숫자로 말하면 무정하지만 몸으로 느끼면 더 무정하다. 어깨가 먼저 무너지고 허리가 그 다음 무너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음이 무너진다. 그래서 나는 이 구도를 육각형으로 본다. 6개의 벽이 동시에 조여온다. 인건비, 원재료, 임대료, 전기와 가스와 수도, 세금과 각종 수수료, 그리고 마지막 벽, 배달 애플리케이션. 이 6개가 한 번에 들어오면 작은 가게는 숨을 쉴 공간이 없다. 가장 눈에 잘 보이는 장면을 하나 찍어보자. 손님이 치킨 한 마리를 주문한다. 2만 원. 여기서부터 해부가 시작된다. 2만 원이 가게 통장으로 들어오기 전에 먼저 톨게이트를 지난다. 중개 수수료, 결제 수수료, 배달비, 부가세. 이름은 다르지만 성격은 같다. 지나가는 대가다. 결과적으로 2만 원에서 6천 원가량이 먼저 사라진다. 손님은 치킨을 받았다. 그러나 가게는 이미 30%를 잃었다. 시작부터 피를 흘린다. 아직 닭도 튀기지 않았는데 돈이 먼저 튀어나간다. 남은 돈은 14,000원이다. 이제부터는 현실의 비용이 달려든다. 생닭 원가, 양념, 튀김가루, 식용유, 기름은 한 번 쓰고 끝나지 않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산패한다. 산패한 기름은 맛을 죽인다. 맛이 죽으면 리뷰가 죽는다. 리뷰가 죽으면 주문이 죽는다. 그래서 기름은 결국 돈이다. 포장 용기, 종이박스, 비닐, 젓가락, 물티슈, 치킨무, 소스. 이 작은 것들이 모두 돈이다. 여기에 인건비가 얹힌다. 한 명을 쓰지 않으면 속도가 늦어진다. 속도가 늦어지면 배달 시간이 늘어난다. 배달 시간이 늘어나면 별점이 떨어진다. 별점이 떨어지면 노출이 줄어든다. 노출이 줄어들면 주문이 줄어든다. 주문이 줄어들면 더 무리해서 프로모션을 건다. 프로모션은 또 수수료와 할인으로 돌아온다. 이건 악순환이 아니다. 앞찾기다. 임대료는 더 잔인하다. 임대료는 계절을 보지 않는다. 장사가 잘 되는 달에도 똑같이 가져간다. 장사가 망한 달에도 똑같이 가져간다. 사장님이 감기에 걸려도 가져간다. 가족이 아파도 가져간다. 전기료는 더 이상 변수가 아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돈을 먹고 겨울에는 난방이 돈을 먹는다. 프라이어는 하루 종일 열을 뿜는다. 냉장고는 멈출 수 없다. 얼음 기계도 멈출 수 없다. 이 모든 기계는 돈을 먹는다. 그리고 그 돈은 이제 14,000원에서 나와야 한다. 이 지점에서 점주는 깨닫는다. 배달 플랫폼은 단순한 광고판이 아니다. 플랫폼은 세금 징수인에 가깝다. 당신이 장사를 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관문을 통과할수록 더 많이 뜯긴다. 더 많이 팔수록 더 많은 금액이 관문에 떨어진다. 그래서 가게는 이상한 상태로 들어간다. 매출이 늘어도 숨이 막힌다. 주문이 많아도 기쁨이 없다. 오히려 공포가 커진다. 오늘은 얼마나 뜯길까? 오늘은 어떤 쿠폰이 추가로 붙을까? 오늘은 어떤 노출 상품을 사야 살아남을까? 그 순간 점주는 자신이 요리사가 아니라 수수료를 감당하는 노동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인다. 플랫폼이 시장을 쥐면 협상은 사라진다. 점주는 선택지가 없다. 나가면 주문이 끊긴다. 들어가면 피가 빠진다. 그래서 많은 점주가 이렇게 말한다. 밖은 사막이고 안은 피미라고. 사막에서는 마를 뿐이고 앞에서는 가라앉을 뿐이라고. 그 사이에서 점주는 매일 같은 계산을 반복한다. 오늘은 버틸 수 있는가? 오늘은 버텨야 하는가? 버티면 내일이 오는가? 아니면 내일의 빚만 커지는가? 여기서 시장의 잔혹한 농담이 또 나온다. 손님은 가격이 비싸졌다고 느낀다. 점주는 가격을 올렸다고 말한다. 그러나 점주는 더 벌지 못한다. 왜냐하면 올린 가격은 대부분 플랫폼의 관문에서 더 크게 뜯기기 때문이다. 2만 원이 22,000원이 되면 수수료도 따라 올라간다. 당신이 올린 것은 당신의 몫이 아니라 뜯기는 몫의 크기다. 점주는 가격을 올릴수록 욕을 먹고 실제로는 더 가난해진다. 손님은 더 비싼 음식을 받고도 만족하지 못한다. 점주는 더 비싼 가격표를 붙이고도 남지 않는다. 중간에서 웃는 건 한 곳뿐이다. 관문이다. 통행료를 받는 자다. 이 구조가 계속되면 윤리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흔들리는 건 도덕이 아니라 생존이다. 생존은 도덕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선택지는 점점 줄어든다. 원가를 낮추는 방법은 많지 않다. 남는 건 품질을 낮추는 길이다. 닭의 등급을 바꾸고 소스의 함량을 줄이고 양을 줄이고 기름을 더 오래 쓰고 포장을 싸구려로 바꾸고 인력을 줄이고 청소 시간을 줄인다. 이 단계까지는 대부분의 가게가 버티며 지나간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그 다음은 경계선이다. 유통기한, 냉장온도, 제가열, 조리된 제품의 재사용. 한번 넘어가면 돌아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한번 넘어간 가게는 더 낮은 비용에 익숙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낮은 비용이 아니면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한다는 공포가 생긴다. 공포는 습관이 된다. 습관은 문화가 된다. 문화는 시장을 더럽힌다. 이 지점에서 나는 외식업의 또 다른 물리적 진실을 꺼낸다. 음식은 거짓말을 오래 못한다. 맛은 기록된다. 배달은 특히 그렇다. 배달은 한 번의 실망이 곧바로 숫자로 남는다. 별점, 리뷰, 재주문율, 환불. 이 데이터는 냉정하다. 그 데이터가 나빠지면 노출이 줄어든다. 노출이 줄어들면 플랫폼 안에서 당신은 더 비싼 자리를 사야 한다. 더 비싼 자리를 사면 비용이 늘어난다. 비용이 늘어나면 다시 품질을 낮추게 된다. 그러면 데이터가 더 나빠진다. 이것도 악순환이 아니다. 내려가는 계단이다. 한 칸 내려가면 올라오기가 거의 불가능한 계단이다. 그래서 가맹점주들의 표정이 변한다. 처음에는 성실한 얼굴이다. 다음에는 분노의 얼굴이다. 그 다음에는 체념의 얼굴이다. 마지막에는 계산하는 얼굴이다. 계산은 잔인하다. 인간을 숫자로 만든다. 내가 오늘 여기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것도 그 계산이다. 손님이 낸 2만 원이 왜 사장에게 남지 않는지, 사장이 왜 더 비싼 가격을 붙여야 하는지, 그럼에도 왜 사장은 계속 가난해지는지. 답은 단순하다. 돈이 중간에서 여러 번 잘린다. 그리고 잘리는 칼날이 한 방향으로만 향한다. 위로는 흐르고 아래로는 말라간다. 이제 우리는 같은 사건을 2번 목격했다. 위층에서는 52억 원이 서류의 칼날에 잘렸다. 아래층에서는 2만 원이 플랫폼의 칼날에 잘렸다. 크기만 다르다. 원리는 같다. 누군가의 몫이 줄어들고 누군가의 몫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 과정은 대부분 합법의 언어로 포장된다. 그것이 내가 말하는 숙청이다. 총성이 없다. 피가 보이지 않는다. 대신 통장에 남는 잔액이 사라진다. 그리고 사라지는 잔액의 빈자리를 더 싼 선택이 채운다. 그 더 싼 선택이 어디로 향하는지 당신은 이미 알고 있다. 사람들은 가게를 떠난다. 배달을 줄인다. 외식을 줄인다. 그리고 편의점으로 간다. 그곳에는 5,000원짜리 도시락이 있다. 맛이 완벽하지 않아도 예측 가능하다. 가격이 낮다. 실망의 확률이 낮다. 지금의 시장에서 사람들은 맛보다 확률을 산다. 나는 편의점의 형광등 아래로 내려온다. 위층의 공시 서류는 차갑게 빛났고 배달 앱의 화면은 뜨겁게 깜빡였다.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지쳤다. 지친 사람은 계산을 한다. 계산은 감정을 지운다. 감정이 지워진 식탁은 결국 가장 단순한 선택으로 굳어진다. 싸고 빠르고 실패 확률이 낮은 선택. 그 선택의 최종 종착지가 편의점이다. 편의점은 원래 간식의 공간이었다. 늦은 밤 삼각김밥, 새벽에 컵라면. 그런데 지금 편의점은 점심을 먹는 곳이 된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다. 수치가 말한다. 도시락과 간편식 매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 어떤 체인은 2자릿수 후반에서 2자릿수 중반까지 성장했다고 말한다. 이건 마케팅의 성공이 아니다. 외식업의 실패가 만든 성장이다. 외식이 중간 가격대에서 무너질수록 편의점은 중간 가격대의 빈자리를 먹는다. 여기서 현실의 고정핀을 다시 박자. 점심 한 끼. 식당에서는 15,000원이 흔해졌다. 15,000원이면 하루 커피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도 많다. 반면 편의점 도시락은 5,000원 전후다. 5,000원. 그것은 가격이 아니라 안도감이다. 오늘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격이다. 맛이 완벽하지 않아도 좋다. 퀄리티가 미식 수준이 아니어도 된다. 중요한 건 변수가 적다는 사실이다. 식당은 변수가 많다. 조리하는 사람의 컨디션, 재료의 상태, 바쁜 시간의 실수, 늦어진 배달. 편의점은 변수가 적다. 공장에서 같은 방식으로 찍힌다. 유통 온도만 지키면 결과는 예측 가능하다. 지금 소비자는 미식가가 아니라 생존자다. 생존자는 맛을 사지 않는다. 확률을 산다. 그리고 이 이동이 더 잔인한 이유는 떠나는 사람들의 얼굴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편의점 도시락의 핵심 고객이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직 예전 시대에 산다. 성장률이 가장 빠른 얼굴은 50대와 60대다. 그들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다. 이 문장은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한 사회의 혈액 검사 결과다. 한때는 가족을 먹였던 세대가 지금은 자기 한 끼를 5,000원에 맞추기 위해 형광등 아래에 선다.
그들은 대개 말이 없다. 말 대신 계산대 앞에서 지갑을 연다. 지갑이 얇아질수록 사람은 말이 줄어든다. 말이 줄어든 사회는 조용히 가난해진다. 이 장면은 외식업의 붕괴가 단지 사업자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다. 외식업은 생활비의 한 부분이다. 생활비가 올라가면 사람들은 항목을 자른다. 먼저 줄이는 건 외식이다. 외식을 줄이면 식당 매출이 줄고 식당은 가격을 올린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더 줄고 식당은 더 올린다. 그 사이에서 배달 플랫폼의 통행료는 고정처럼 붙어 있다. 그 통행료는 당신이 절약하려고 줄이는 외식비에서 먼저 떼어간다. 결국 손님과 사장 사이에는 신뢰가 아니라 수수료의 벽이 남는다. 벽이 커질수록 사람들은 다른 문을 찾는다. 편의점이 그 문이다. 그런데 편의점으로의 이동은 또 다른 구조를 만든다. 편의점은 싸다. 싸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그러나 싸기 때문에 외식의 중간지대를 더 빠르게 죽인다. 중간지대란 무엇인가? 가족이 가끔 가는 동네 식당, 직장인이 점심을 해결하는 프랜차이즈,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예측 가능한 곳. 한때 연안식당 같은 브랜드가 그 중간지대에 있었다. 너무 고급도 아니고 너무 싼 것도 아닌 곳. 그런데 지금은 중간지대가 부서진다. 위에서 자본이 칼로 자르고 아래에서 플랫폼이 칼로 자르고 옆에서 소비자가 도망가며 자른다. 세 방향에서 동시에 자르니 가운데가 남을 수 없다. 그래서 시장은 K자 형태로 갈라진다. 위로는 올라가는 곳만 남는다. 아주 비싼 곳, 예약이 한 달씩 밀린다. 오마카세, 경험, 스토리. 그곳의 가격은 노동의 가격이 아니라 희소성의 가격이다. 반대로 아래로는 내려가는 곳만 남는다. 아주 싼 곳, 도시락, 간편식, 대량 생산. 그곳의 가격은 맛의 가격이 아니라 효율의 가격이다. 그리고 그 사이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날에 갈 수 있던 식당이 사라진다. 이게 시장의 분극이다. 우리는 지금 식탁에서 계급이 만들어지는 걸 본다. 여기서 나는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고 싶다. 왜냐하면 이 분극이 단지 소비자의 선택으로만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선택한 게 아니다. 좁아진 길에서 밀려간 것이다. 길을 좁힌 건 비용이다. 비용을 올린 건 금리와 임대료와 원재료다. 비용을 더 올린 건 플랫폼의 통행료다. 그리고 그 모든 비용이 결국 도착하는 곳은 가격표다. 가격표는 사회의 고통을 숨기지 못한다. 가격표가 15,000원이 되면 사람들은 5,000원으로 도망간다. 도망간 사람들이 많아지면 15,000원짜리 식당은 더 올린다. 더 올리면 더 도망간다. 이건 시장이 아니라 탈출이다. 엑소더스다. 나는 편의점 앞에서 잠깐 멈춘다. 도시락을 집는 손. 그 손은 빠르다. 망설이지 않는다. 망설임은 사치다. 5,000원짜리 선택은 망설일 필요가 없으니까. 반대로 15,000원짜리 선택은 사람을 고민하게 만든다. 오늘 이 돈을 써도 되는가? 이 돈을 쓰면 이번 달 통신비는 괜찮은가? 이 돈을 쓰고 나면 약값은 가능한가? 이런 고민이 식당 문 앞에 붙기 시작하면 식당은 이미 졌다. 그날 이후 식당은 맛으로 싸우지 못한다. 식당은 소비자의 불안과 싸워야 한다. 외식업이 가장 이기기 어려운 상대다.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가기 전에 나는 사건의 모든 층을 한 줄로 연결한다. 공시서류에서 시작된 농담 같은 직함, 52억 원과 2억 원의 역전, 감자와 증자의 칼, 부동산이라는 오만한 베팅, 배달 앱이라는 통행료, 2만 원에서 사라지는 6,000원, 품질이 무너지는 경계선, 그리고 편의점으로의 집단 이동.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이야기가 아니다. 하나의 이야기다. 돈이 위로 빨려 올라가고 위험이 아래로 떨어지는 이야기다. 누군가는 지분을 가져가고 누군가는 기름때를 뒤집어 쓴다. 누군가는 통행료를 받고 누군가는 도시락을 집는다. 나는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숫자의 표정을 확인한다. 외식업의 비극은 숫자가 줄어드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숫자가 줄어든 뒤 누가 그 줄어든 몫을 가져가는지에서 시작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몰락이 아니다. 재분배다. 위에서 아래로 흐르던 돈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은 대부분 조용하다. 소리 없이 문서가 넘어가고 소리 없이 수수료가 붙고 소리 없이 손님이 이동한다. 사람들은 그 조용함을 평온으로 착각한다. 하지만 해부실에서는 안다. 조용한 죽음이 가장 확실한 죽음이라는 것을. 나는 이 이야기를 한 척의 배로 본다. 외식 시장이라는 배. 배는 원래 사람들을 태운다. 배는 원래 배고픔을 싣고 목적지로 간다. 그런데
이 배에서 가장 먼저 변한 건 선장의 눈빛이다. 선장은 배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배를 팔 생각을 했다. 배가 멀쩡할 때는 누구도 배를 해체하지 않는다. 하지만 배가 흔들리기 시작하면 선장은 계산을 한다. 배를 고치면 오래 걸린다. 고치면 돈이 든다. 고치는 동안에도 파도는 온다. 반면 배를 뜯어내면 빠르다. 빠르고 확실하다. 그래서 선장은 배에 구멍을 낸다. 구멍을 내고 배의 철근을 빼내고 장부에서 보기 좋은 자산으로 옮긴다. 사옥을 팔고 땅을 산다. 그 과정에서 배는 더 무거워진다. 더 무거워진 배는 더 빨리 가라앉는다. 그때 선장은 다시 서류를 꺼낸다. 감자와 증자, 피자를 자르고 새 판을 깐다. 그러면 배의 열쇠가 다른 손으로 넘어간다. 선장이 바뀌어도 배의 구멍은 남는다. 물은 계속 들어온다. 그 다음은 선원이다. 선원은 가맹점주다. 그들은 배의 갑판에서 일한다. 기름을 데우고 음식을 만들고 주문을 맞춘다. 그런데 선원들의 발목에는 쇠사슬이 감겨 있다. 배달 플랫폼이라는 쇠사슬이다. 쇠사슬은 움직일수록 조인다. 더 팔수록 조인다. 2만 원짜리 주문이 들어오면 6천 원이 먼저 빠져나가고 남은 돈으로 원재료와 인건비와 임대료와 전기료를 버텨야 한다. 버티다가 품질이 흔들리고 품질이 흔들리면 별점이 떨어지고 별점이 떨어지면 노출이 줄고 노출이 줄면 더 비싼 노출 상품을 사야 한다. 선원은 바다와 싸우는 게 아니라 사슬과 싸운다. 사슬과 싸우는 선원은 결국 지친다. 지친 선원은 실수한다. 실수는 위생으로 이어지고 위생은 신뢰를 죽인다. 신뢰가 죽으면 배는 더 빨리 가라앉는다. 마지막은 승객이다. 승객은 손님이다. 승객은 배가 흔들리면 본능적으로 탈출한다. 그 탈출의 방향은 고상하지 않다. 가장 가까운 곳, 가장 싼 곳, 가장 예측 가능한 곳, 편의점, 5천 원짜리 도시락. 승객은 미식이 아니라 실패 확률을 줄이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탈출하는 얼굴이 50대, 60대라는 사실은 이 배가 단지 젊은 층의 사치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배는 생활의 일부였다. 그 생활이 가라앉고 있다. 이제 판결을 한 문장으로 내린다. 외식 산업의 숙청은 맛의 경쟁이 아니라 통행료의 경쟁으로 바뀌었다. 돈이 중간에서 여러 번 잘리고 잘리는 과정이 합법과 기술로 포장될수록 식탁은 점점 더 계급화된다. 그 문장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현실과 맞닿아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당신의 지갑에 붙어있는 현실의 고정핀을 다시 박자. 15,000원, 5,000원. 이 두 숫자는 단지 점심값이 아니다. 사회가 허용하는 인간의 품위의 범위다. 15,000원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여전히 식당으로 간다. 5,000원으로 맞춰야 하는 사람은 형광등 아래에서 도시락을 고른다. 그리고 그 가운데의 사람들이 사라진다. 가운데가 사라진 사회는 양극단만 남는다. 아주 비싼 예약 식당과 아주 싼 대량 생산 도시락. 그 사이에서 살던 동네 식당은 사라진다. 연안 식당 같은 중간 지대가 무너진다. 이것이 K자다. 위는 올라가고 아래는 내려가고 가운데는 증발한다. 이 사건을 단지 한 기업의 몰락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 그건 현장을 지우는 일이다. 우리는 이미 2번 같은 강탈을 받다. 위층에서는 52억 원이 서류의 칼로 잘렸다. 아래층에서는 2만 원이 플랫폼의 칼로 잘렸다. 다만 크기가 다를 뿐이다. 원리는 같다. 큰 돈도 작은 돈도 칼 앞에서는 얇아진다. 그 칼은 언제나 중간에 있다. 중간이 칼을 쥐면 위는 권력을 지키고 아래는 노동을 떠안는다. 그리고 승객은 도망간다. 이제 남은 건 행동이다. 나는 영웅담을 말하지 않는다. 나는 생존 지침을 말한다. 당신이 사장이라면 매출이 아니라 남는 돈을 먼저 봐야 한다. 주문수가 아니라 주문당 잔액을 봐야 한다. 앱 안에서 잘 보이는 자리가 아니라 실제로 빠져나가는 수수료의 총합을 확인해야 한다. 당신이 손님이라면 비싼데도 사장이 울고 있는 이유를 이해해야 한다. 그 이유가 사장의 게으름이 아니라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당신이 투자자라면 공시의 농담을 웃고 넘기지 말아야 한다. 모험가라는 직함은 재치가 아니다. 경고다. 잡을 수 있으면 잡아봐라는 유머가 아니다. 선언이다. 당신은 그 선언의 대상이 될 수 있다.